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는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그리고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금 미국 1월에 이 개인 소비 지출이 나왔는데 이게 미국 연준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쏠려 있는 것 같은데 자, 과연 세부 내용이 어땠는지 김한진 박사 한번 짚어주시죠. 네, 방금 PCE 물가가 나왔습니다. 전월 비율은 0.3%, 헤드라인 또 근원 똑같이 0.3% 올라서 예상치에 부합됐습니다. 다행히 부합됐고요. 전년 동월비로 보니까 지난 12월에 2.6% 올랐는데 1월에는 2.5%가 조금 12월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나왔고요. 근원 물가도 12월에는 2.8% 올랐는데 지금 방금 나온 1월 지표는 2.6%로 0.2%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지금 PCE 물가가 중요한 이유가요. 지난번 2주 전에 나온 지금 CPI 지표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죠. 헤드라인은 이제 계란값 때문에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원 물가도 12월에 0.2에서 1월 CPI가 0.44, 거의 전월 비로는 2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PC마저도 높게 나올 경우에 또 금리 상승과 또 연준의 또 여러 가지 정책의 좀 그 매파적인 정책 가능성 때문에 시장이 긴장했는데요. 다행히 예상치에 부합됐을 뿐만 아니라 전월비 조금 낮게 나와서 시장에는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온 1월 개인 소비 지출 이 지표의 영향으로 과연 앞으로 향후의 어떤 시장 흐름을 짚어주신다면 최일호 상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소프트한 지표, 그러니까 심리를 나타내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나 미시간대 기대물가,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하고 기대물가, 이런 부분에서 지표들이 상당히 흔들렸거든요. 특히 기대물가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1%포인트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나온 실질 데이터, 하드 데이터에서는 이번 PCE가 예상에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전월 대비로도 안정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안정을 찾을 것 같고요. 지금 관찰되고 있는 채권 금리 10년물 기준으로는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주요 주가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가는데 특히 다우 선물이 좀 상승세가 0.47% 나타나고 있고요. S&P 500 선물은 0.3%, 그리고 나스닥 100 선물은 0.02%로 강보합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제의 하락의 여파가 조금 진정되기가 어려운 수준이라서 나스닥 선물의 그 상승세가 다른 선물보다도 조금 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은 개인 소비 지출 이 지표가 나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가슴을 졸였었을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워낙 시장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개인 소비 지출까지 나쁘게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10%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4월 달에 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3월 4일에도 10%포인트를 더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시장에 워낙 출렁거리면서 이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자, 김한진 박사가 보시기에 이게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방향 전환이 좀 있을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아마도 거세게 상대국을 몰아붙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트럼프의 거래 기술에서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상대방 그 교역국들로 하여금 조금 무언가를 확실하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또 협상 테이블에 진지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의도에 좀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예상보다는 강하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고요. 심지어는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도 지금 25% 관세 부과는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다만 한 달이라도 혹은 한 분기라도 멕시코와 캐나다마저도 25% 관세를 매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지속적으로 트럼프 집권 4년간 꾸준하게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올리는데 좀 중국에 대해서 초기에 이제 압박용으로 좀 급격하게 한 달이 멀다 하고 지금 10% 그렇게 해서 20%가 넘는 관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고요. 아마도 상반기에 이러한 그 관세 부담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하반기에는 일부 우방국 혹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속속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을 낮춰주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시장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가장 위축되는 국면이 관세로 인한 가장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국면은 아마도 지금일 것이다. 2분기까지가 가장 큰 조금 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중국에 대한 관세야 계속해서 높여가겠지만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진짜로 현실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인 이벤트보다는 장기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최일호 상무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전에 김한진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듯이 이거를 하나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 최대한 미국이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경제 데이터나 아니면 증시에 상당한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어떤 행동 자체가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관세를 유보한다고 했다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또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가 또 다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 그리고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향후 경제 전망 자체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은 가운데 우려를 할 것이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프트한 데이터,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신뢰지수나 또 기업의 심리를 나타내는 PMI나 이런 부분들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 주체들이 관세에 의해서 앞으로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소비나 투자가 좀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되면 향후 경기 전망이 안 좋게 데이터로 표출이 될 거고, 그 부분이 또 증시에 영향을 줄 테고, 증시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증시가 막 올라갈 때 우리가 누렸던 소득 효과, 이런 자산 효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시의 불확실성, 변동성은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물리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건데, 근데 중국이 아직 어떻게 대응할지 정확하게 방향을 정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공교롭게요,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날, 그날이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바로 양회 개막이라고 딱 겹치기 때문에, 자, 과연 이번 양회에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 것인가 아닌가가 또 역시 관심의 대상이거든요. 자, 김한진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2월 4일 미국이 10% 처음으로 관세를 부과할 때는 중국이 조금 반응이 좀 약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발끈하는 이제 발언이 나왔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양회를 통해서 기존에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 그러니까 조금 기술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혁신 성장 산업 쪽에서 국가 지원을 총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중요한 산업 정책적 측면을 좀 강조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미국에 조금 대항하고 미국을 자극하는 것은 조금 자제할 것 같다라는 좀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미 그 1차 관세 부과 때 2월 4일이었죠.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거의 5천억 불 넘는 그러한 금액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은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거기에 비해서는 거의 20분의 1 정도의 작은 규모로 이제 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양회에서는 가능한 한 미국에 계속 조금 협상에 조금 여지를 열어놓는 그러한 발언을 할 것 같고요. 대두라 할지 뭐 항공기라 할지 혹은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 제품을 조금 수입을 해주는 쪽으로 미국의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극적인 보복 관세는 물론 있겠지만 협상은 조금 더 진행되는데 중국이 조금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관세 전쟁이 자꾸만 불거지다 보니까 과연 지금 현재 관망을 해야 될 때인지 오히려 이런 불안정성을 이용해서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될지 생각하전 여러 가지 이 시청자분들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김한진 박사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는 뭐 작년과 재작년에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2025년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로 우리가 시장을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관세 정책 면에서는 미리 상반기에 매를 맞고 하반기에는 조금 그 악재로서의 위력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특히 상반기에 조금 위험 관리를 조금 타이트하게 하시고 하반기에 조금 종목별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일호 성무 지금은 적극적 투자 시기입니까? 아니면 좀 피해야 될 때입니까? 저는 매번 왔을 때 말씀드렸듯이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라는 쪽이고요. 지금 굳이 그 대응을 한다면 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그 가중된 상태에서 Fear and Greed 인덱스라고 해서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데 지금 상태는 투자자들이 극단의 공포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험상으로 보면 극단의 공포 국면에서 저가 매수 시점에 나서면 대체로 유효한 전략이 됐었거든요. 최근에 극단적인 공포에 있었던 구간이 지난 8월에 지수가 엔캐리 공포로 인해서 엄청나게 빠졌을 때 그때가 이제 극단의 공포가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단기적으로 지수가 저점을 찍었던 상황이고요. 지금도 이제 Fear and Greed 인덱스로 보면은 극단의 공포 구간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이전처럼 어느 한 섹터, 어느 한 종목에 치중하기보다는 균형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포트를 구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종목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S&P 500을 추정하는 ETF를 분할 매수해 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다음 주 3월 6일에 바로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이 정책 금리를 결정할 건데 25bp씩 인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요. 인플레 압력이 유럽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좀 신중론도 나올 것이다.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진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번 1월까지 4회 연속 ECB가 이제 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 연속 인하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관측도 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5회 연속 다음 주 3월 5일이죠. 22회의에서 5회 연속 한번 인하해서 일단은 2.5%에 맞춰놓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황이라든지 경기를 조금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ECB의 인사들의 발언을 조금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는 제약적인 수준인 것 같고요. 같다라는 의견이 조금 우세한 것 같고요. 지금 기준금리 상황이. 그래서 한 2.5% 정도가 아마 ECB에서 보는 중립금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금 종료가 되면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물가 상승 압력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독일도 지금 2년 연속 역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경기 부양에 대한 시급성이 ECB 입장에서는 조금 우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일단은 조금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부양책을 쓰고 있다면 자, 과연 유럽 증시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 증시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미국 증시보다 유럽 증시가 더 상승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럽 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짚어보고 싶은데 최유로 상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유럽 시장을 대표하는 스닥스 600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한 강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에는 거대한 자금의 이동이 있는 것 같아요. 2020년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으로 압도적으로 자금이 작년 말까지 많이 들어갔거든요. 다른 미국 외 기타 지역으로는 자금의 유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약간 그 흐름이 바뀌면서 미국보다는 미국 외 지역, 그러니까 이머징 중에서는 중국,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는 유럽, 또 국내도 좀 증시가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렇게 좀 바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너무 유럽하고 미국하고의 퍼포먼스 차이가 그간 컸었고 또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S&P 500 같은 경우는 20배 초반인데 반해서 유로스탁스 600 같은 경우는 13배, 14배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 빅테크들 조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보다도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유럽은 그럭저럭 꾸준하게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으로의 자금이 일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역별 배분에 있어서 또 유럽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유럽 기업 하나하나를 우리가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역시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탁스 600을 추종하는 ETF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오래간만에 유럽 증시와 그리고 유럽 경제 상황을 짚어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김한진 박사 그리고 최유로 상무 감사합니다.